1세대 1주택자분들은 본인이 비과세 혹은 세금 나와봤자 뭐 얼마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금 자체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실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채널 제네시스 박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박이 도대체 누구야? 무슨 나는 그럼 내가 그랜저 박이다. 막 이러신 분도 에쿠스 박이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세금에 대해서 이제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자이신 분들도 아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특히 언제부터 그러게 됐냐면 2020년부터 그러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21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미 2년 전에 2019년 5월 달에 직방TV 절세의신 제 1화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생각보다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아마 그 영상이 현재 조회수 130만이 넘고 직방TV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분들 나는 세금 몰라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뭘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개의 기사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감사하게도 현직에 계시는 세무사님들께서 기고해 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뵙진 못했지만 좋은 기사 써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일단 출처는 좀 밝히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경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2월 15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세금 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집을 산 시기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들이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요분은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지만 주택 취득 시기 그리고 해당 지역이 언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짚어봅시다라는 게 이 기사의 취지인 거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번 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의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다는 거죠. 다만 소위 최종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추가 조건인 거주기간은 그 주택을 언제 취득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주택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 있다는 거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세무사님이 이제 정리한 표인데 한번 보죠.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나요? 봤을 때 이때 2년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을 했다면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건데 여기 이제 조그마한 글씨로 각 주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각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하는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8월 2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8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것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거주 요건이 없고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거주 요건 2년이 들어가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각주 2가 있죠. 요걸 읽어볼게요.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역시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의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순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일단 2년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는데 위에 표를 보면은 쉽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또 봅시다. 이제 사례를 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A주택을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을 했고 A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B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A주택을 양도한 사례인데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A이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좀 쉬운 케이스죠. 2017년 8회 대책 나왔잖아요. 8회 대책 나오기 전에 내가 취득을 했고 나는 B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월 2일 전에 완전히 취득, 즉 7월 달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얘는 거주 요건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2년 2월 20일 날 팔았다. 뭐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취득한 날이라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계약일일까요? 중도금일일까요? 잔금일일까요? 그렇죠. 통상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한 날로 이해하면 된다. 만약에 잔금일이 불분명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우리는 지금 세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법.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 국세. 세법에서는 주택의 취득일을 뭘로 보냐면은 계약일도 아니고 중도금도 아니고 잔금일, 잔금일. 자,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잔금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빠른 날. 뭐라고요? 잔금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당연히 세금 세법도 잘 아셔야 되지만 이 거래의 기본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분양권 어떻게 돼요? 분양권은 내가 당첨된 그날. 그럼 분양권 전매할 수 있잖아요. 전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잔금 치르고 내 이름으로 명의를 가져온 그날. 그쵸? 이제 정리되셨을까요?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2018년 8월 1일 이전인 경우에도 거주요건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잔금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이 2017년 8월 1일 전이면은 그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8월 2일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 그 전에 계약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이 좀 더 낫겠네. 자,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잘 활용할 줄 몰랐어요. 자, 봅시다. 2017년 8월 2일이라는 거죠. 자, 케이스 1번.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잔금 또는 등기 접수일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쵸? 자, 이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거주 요건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게 케이스 1번. 자, 그런데 케이스 2번이 있어요. 케이스 2번. 나는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 그리고 8월 2일이 넘어서 잔금을 했어. 아니, 그러면 세법에서는 잔금날이 취득일이라며. 근데 이때가 취득일이 돼버리면은 8월 1일보다 넘잖아요. 그러면 거주요건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8월 1일 전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런 파리 대책이 나올 줄 어떻게 아냐고요. 맞잖아요. 내가 무슨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일반 서민인데. 내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예외가 발동하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럼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세법상은 잔금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해서 취득일이 되는데, 자, 이런 파란색 케이스 2번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요. 이 계약을 한 게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계약금 지급을 하고 반드시 이거 확인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예외적으로 파리 대책 전에 조정 대상 지역 되기 전에 취득한 걸로 봐줘서 거주 요건 안 해준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별표지, 별표. 이게 별표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해서 거주 요건이 빠지려면은 세대 기준 무주택자여야 돼, 무주택자. 그래야지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조그만 글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요 조그만 글씨, 요 말입니다. 요 말을 다시 읽어볼게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로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택을 포함하는데 가로해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1세대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8월 2일 전에 계약을 하고 8월 2일 넘어서 잔금을 치는데 그래 나는 8월 2일 전에 계약했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사랑스러운 나의 와이프가 집이 있었단 거죠.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는 무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주요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대 기준 무주택자였다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꼭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빼더라고요. 다른 건 다 넣으시는데.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래의 사례의 경우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자, 방금 우리가 설명한 게 이거였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그림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자, 8월 2일 전에 6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A주택을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을 했습니다. 가계약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B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2일 지나서 2017년 10월 달에 A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세법상 기준으로 잔금을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년 3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하려고 보는데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잔금일이 취득일이니까 파리대책 지나서 취득한 걸로 봐서 거주요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나오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건이 안 들어가면 이때는 거주요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파리대책,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2017년 파리대책 이후, 즉 8월 3일부터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당연히 거주요건 안 들어가죠.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 그렇죠? 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지만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된 경우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2017년 파리대책 이후에 수십 번의 지금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 당시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여야 돼요. 무주택 세대. 잔금을 지급한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비조정대상 그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거주기간 없어도 된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주택 세대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정리해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역시 거주요건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은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면 이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한 주택이 지역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언제 지정되는지를 보시고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지정되기 전에 잔금까지 이미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거주요건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가 또 추가 요건이 들어가는구나.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는 신규로 취득한 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이거는 최근에 생긴 거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거. 자, 이때 기존의 주택이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택이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하는 시기까지 기존 주택에서 거주 기간 2년 채울 수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기존에 취득한 주택이 2년 거주 요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2년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1번 주택을 사고 1년 있다가 2번 주택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고려해서 2년 거주 채우라 그건데 분위기 보니까 조금 약간 이해 못 하시는 분위기네요. 자, 그림을 안 그리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야 되겠네. 기사 두 개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즉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넘어가고 이 B주택이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A도 1년 이내 매도해야 되고 B도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지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1년 후 B를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1년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B를 매수했다 하면은 곧바로 1년 안에 전입해야 되고 이걸 매도해야 되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거 2년 거주를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1년하고 요 1년 내 매도 요거까지 합쳐서 2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조심해라 지금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거주기간에 필요한 주택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음에도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내 입주해야 되는 요건 때문에 미처 기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고액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된다. 비과세 못 받는다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양도세 절세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강주배 세무사님이라고 합니다. 강주배 KTX 대표 세무사님.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시는지 하세요. 따로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기사를 좀 더 가져와서. 자, 두 번째 기사는 고경남 세무사님인데 KB국민은행 WM 아마 웰스 매니지먼트인가 웰스 매니저인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투자자문부 세무사님이라고 합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왜 이렇게 좀 손에 땀이 나지? 이게 잘 안 되네 작동이.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 2021년 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한번 볼 건데 한번 볼까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팔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가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핵심 두 번째 기사는 앞에 기사하고 좀 같이 봤을 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기사인데 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이거 다 읽지 않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해당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 다 리셋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유도 거주도 다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리셋되니까 조심해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제가 광고를 없으니까 제목까지도 안 나오는데 지금 요거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1주택자라면은 상대적으로 비과세 받기가 쉽죠. 거주하고 보유 요건만 잘 맞추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5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억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1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은 이거 비과세 되거든요.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 가격이 9억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9억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한대요.
고가주택이 돼서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9억 넘는 요거 있죠, 요거 1억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들 아시죠? 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분 보니까 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게 어떤 거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 9억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5억이니까 9억 미치니까 고가주택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거죠. 그게 아니고 매도가 자체가 9억이 넘어버리면 이건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10억 매도한 게 뭐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5억이면 또 9억 이하니까 고가주택 아닌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 그냥 전체 매가가 9억 넘으면 고가주택인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1주택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다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봐요. 자, 난 1주택자예요. 앞에 본 첫 번째 기사에 따라서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비과세 되죠? 맞죠? 자,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과세되지 아니한다잖아요. 아니 빚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금 자체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9억 초과분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이 요걸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나 분명히 비과세라며. 예, 맞아요, 비과세. 근데 왜 내가 세금이 내? 아,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아니 나 비과세라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가. 자,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실거래가가 9억이 초과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과세가 되는데 이게 2008년인가 9년도에인가 개정이 되면서 고가주택 9억 넘는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다른 1주택자 비과세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내가 최대 장특공을 80%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나는 9억에서 9억에서 10억까지 1억 정도가 차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데 장특공 80% 해주니까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계산해보면은, 이 케이스에서 계산해보면은요, 제가 아예 외웠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세금 44만원 나와요, 44만원. 이게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면 뭐 1억인가? 넘게 나오는데, 비과세 되면은 44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9억 초과분에서 세금 내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보면은 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0억이라고 했지만 이게 막 15억, 20억 막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장특공 80%에 대해서 거주권이 들어가 버렸어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1주택자 비과세가 됐고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80% 장특공이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법이 바뀌면서 2020년에는 거주요건이 2년이 들어가 버렸고 21년 올해부터는 2년 거주가 아니라 최대 10년 거주를 해야지 장특공 80%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게 1주택자들을 가장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요 세무사님 적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유도 거주도 다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온 게 이거죠. 하지만 올해부터 이런 절세 방법에도 제약이 발생했는데, 세법 개정을 통해서 1주택자 양도세 이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고 난 이후라도 이 다음날 매도했으면 그전에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젠 안 그러고 추가 2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자, 그러나 이제는 다시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된다. 개정된 세법은 2년 보유기간 충족을 다시 요구하고
최종 1주택이 되더라도 다시 비과세 조건이 2년을 추가 보유한 후에 매도해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거주기간 역시 재충족이 필요해졌다. 2018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데 나는 미리 2년 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갑자기 최종 1주택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또 2년 거주까지 해야 돼요. 이건 그림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 뭔 소리야? 그런 표정이지. 여러분들 표정은 저는 다 보여요. 자, 보세요. 2017년 8월 2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를 샀습니다. 당연히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요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주요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B도 샀고요. C도 샀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1년 1월이 됐습니다. 현재죠? C를 매도했고요. B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최종 1주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1년 1월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되면은 추가로 2년 보유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A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거주했으니까 거주요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 사람은 A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비과세 요건 맞췄으니까 나와서 전세 살고 있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안 돼. 다시 리셋. 너 다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때 살았는데요. 아유, 없어진다니까. 이렇게. 다시 거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유도 거주도 다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A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거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장특권 그걸 받아야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거주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내가 좀 뭔가 아리까리한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거주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기사에도 이제 나오지만 아마 맨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전부 매도하고 보유 및 거주를 15년씩 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전부 매도하고 보유 및 거주를 15년씩 한 최종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도가액은 15억, 취득가액은 5억인데 개정 전에는 추가 및 보유 거주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1,500만 원이면 끝나요. 그런데 올해 법을 적용하면은 추가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안 하면은 양도세가 2억 8천으로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왜 그러냐면 기준 금액인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그 9억 초과분 이 사례에서는 몇 억이죠? 15에서 9 빼니까 6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투공 80% 못 받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다시 리셋돼 버리니까. 물론 다시 2년 추가 보유하면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2년 추가 보유했을 때. 하지만 거주기간 충족은 시간으로만 해결할 수 없죠. 왜?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의 상태, 새 집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입지 요건. 처음에는 내가 좀 안 좋은 입지였다가 나중에는 비핵심지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거주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주택자라면 보유부동산의 매도 순서를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는 세트로 같이 보셔야 돼요. 세트로. 많은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기사 분석을 하겠지만 두 가지 기사를 분석해서 플러스 알파로 설명해 드리는 채널은 저희 채널 제네시스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미 이거는 2019년도부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직방TV에서도. 그래서 1주택자 실거주자 분들도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거주자 분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퇴근하시고 아까 링크 드렸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홈워드 바운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래된 노래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